안녕하세요. 참새TV 알고 싶어요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혜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문가분들 모시고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내용 들어봤는데요.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요.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를 두신 어머님 두 분을 모시고 초등학교 입학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부모님들 입장에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며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고민들 함께 나눌 텐데요. 이번 시간 부모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참새TV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수학교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희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중학교 3학년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 엄마 서흥여입니다. 자녀분들이 집에 있으면 끼니도 챙겨줘야 하고 또 학습도 또 다른 자조 능력부터 일상생활까지 이렇게 챙겨줘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바쁘세요? 거의 개인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엄마 장애 자녀뿐만이 아니라 비장애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분이 방학을 하면 엄마들이 거의 다 초비상이기 때문에 언제 개학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아이도 사실은 계속 눌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도 중학생이 됐고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됐으니까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제가 운동을 나가거든요. 저는 저대로 제 시간을 갖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집에 와서 만나면 사실 그 1시간이 큰 시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을 좀 다잡는 시간이 좀 되고요. 그렇게 갔다 와야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더라고요. 노하우를 터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특수교육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최대한 특수교육은 피하고 싶다. 완전히 장애를 인정한 것 같다고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 저도 10여 년 전에 그때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저랑 남편 다 맞벌이였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이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좀 말이 좀 느리고 좀 늦게 자라나 보다 했었지 장애라고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학령기가 다가오면서 너무 조급해지니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혹시나 또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왜 엄마들은 그런 좀 직장만 죄책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6살 때 직장을 때 그만두고 내가 집중해서 아이를 키우면 얘가 이제 좋아져서 일반 학교로 가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집중적인 치료를 시작하면서 언어인지 뭐 감통, 뭐 수영, 뭐 인라인 그다음에 또 비과학적인 되게 특수 치료가 많아요. 그거 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치료를 할수록 저는 더 현실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의 장애를 더 이해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일반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치료를 받고 또 어린이집 이렇게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얘기 들으면서 이게 특수 교육의 길을 얘는 쭉 가겠구나 이런 거를 그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정말 참 힘든 시기였던 것 같긴 해요. 지금 돌아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네, 저도 그 시기 무렵 7살 무렵 유예한 시간까지 합치면 1년, 2년을 정말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나온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유분증이 있었거든요. 특수학급에서 이걸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1년 유예를 했는데 사실 1년 유예를 하면서 아이는 아이 속도대로 계속 천천히 가고 있고 그 유예하는 기간 동안 제가 기대했던 바는 아이를 조금 더 키워서 뭔가를 여기 어머님처럼 해보고 싶었으나 그거는 아니었고 제가 마음을 조금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특수학급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됐어요. 네, 사실 초등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게 되면 일반 학교, 일반 학급, 특수학급, 또 특수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학교로 가는 게 좋은지 사실 선택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우리 아이는 특수학급에 더 맞는다. 아니다. 우리 아이는 특수학교로 진학을 해야 한다. 이런 분명 아이마다 더 잘 맞는 그 곳이 있고 또 기준이 있으실 텐데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이렇게 학교에 보내게 되신 건가요? 되게 정보 같은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의 말을 좀 되게 기울여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생각했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더 키워서 엄마처럼 이제 1년 유예시켜서 일반 학교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었는데 저희가 되게 크거든요. 그때도 컸는데 선생님께서 큰 아이가 유예라면 얘가 더 클 텐데 일반 학교에 가게 되면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얘가 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이한테는 일반 학교보다는 특수학교가 맞을 것 같고 또 그래서 특수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추천하셔서 그러면 또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수학교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디를 또 갈까 또 고민이잖아요. 그럴 때 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관내 학교 다 찾아가 특수학교 다 찾아가 보고 또 일반 학교도 가보고 이제 그러면서 정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특수학교에 가는 거하고 특수학급으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느 곳으로 가든 내 아이한테 맞거나 조금 더 내 아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그 곳을 선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특수학급, 특수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건 특수학교에서 이제 개별화 교육에 대한 어떤 믿음은 굉장히 컸어요. 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다면 특수학급에서는 개별화 교육보다는 사회성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반 비장애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아이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아이한테 맞춰진 개별 교육은 조금 더 해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일반 학급을 선택하게 됐어요. 네. 사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일반 학교, 일반 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진학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은이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이제 보내셨잖아요.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드셨나요? 그러게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학교를 보낸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큰 도전이었는데, 선택을 하면 이제 뭔가 좀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이제 입학식 날부터 이미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시선이 약간 집중이 되기는 해요. 네, 차렷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뒤돌아보거나 이런 것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학식 날 입학식을 하고 각 반으로 다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가는데, 부모님들은 복도에 서 있고 아이들은 교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아이가 이제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노래를 하면서 막 아이들 이렇게 집중을 유도하시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기재기를 펴거나 막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그 밖에 있는 할머니가 저런 아이를 왜 우리 반에 배정을 해서 어떡하냐, 왜 저런 아이가 이 학교에 왔지? 뭐 이렇게 혀를 찔찔 차시면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아이 아빠랑 저랑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아이 아빠가 그분한테 저 어르신 제가 저 아이 애비 된다고 그러면서 저희 애가 장애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 아이가 들어가는 교실도 따로 있고 또 도와주는 선생님도 따로 있으니까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할머니도 좀 겸연쩍으셨는지 그래도 어쩌고 하시면서 이제 자리를 이렇게 피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사실 부모 속은 사실 편치는 않죠. 이제 그렇게 얘기한 이슈될 만한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고,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집에 와 있는데 하나의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 때문에 지금 학습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1학년 아이가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 선생님을 하나 옆에 붙여 앉혀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나리오에 있던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학교에 가면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이런 말을 할 거야 라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했는데 선생님이 안 움직이신다는 거죠. 교장 선생님도 안 움직이시고 그러면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계속 전화를 안 끊으셔서 제가 누구 어머니는 이 주변에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사립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일반 초등학교도 많이 있지만 내 아이는 여기에 정말 통합으로 오래됐다고 해서 찾아서 여기 온 아이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누구 어머니가 그러면 선택을 하세요 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파르르 떨었어요. 온몸에 막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네. 사실 아까 아버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상상도 안 가는데요. 이렇게 많은 힘든 일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특수학급을 선택하길 잘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요? 1학년 때는 사실 그저 선배 엄마들의 이야기로 어떤 학교의 행사나 아니면 뭐 폴리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참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1학년 때는 친구들이 동생처럼 챙겨주는 것들이 보였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여러 반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반마다 섞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내 아이를 소개하는 게 올라갈 때마다 선생님이나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게 저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반에 같이 1년 동안 학습하거나 생활했던 친구들이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면 이 아이는 그렇게 하는 건 싫어해요, 선생님. 이렇게 할 때 얘가 더 잘해요. 얘는 이거는 못하지만 이런 건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지지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였고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얘가 점심시간 때 칠판에 막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선생님께서 이 그림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우기가 너무 아까우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5교시 수업을 질문을 받고 주고받고를 하면서 수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경험들을 보면서 내가 통합을 원했던 것, 그리고 내가 원하던 통합이 이런 거지, 힘들고 엄마는 조금 고되지만 통합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럼 이번 질문은 이제 박희순 어머님께 드려볼 텐데요. 자녀를 특수학교에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내 아이가 다닐 학교가 바로 여기다. 혹시 이런 생각을 언제 하신 건가요? 그때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모든 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통화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럼 이제 그 선생님들 어떤 학교 가면 선생님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를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이 학교가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교육시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또 요즘에는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정보들이 그래서 인터넷을 다 찾아보면서 그 학교의 뭐 이렇게 방향성 같은 거 또 이제 홈페이지 가서도 이 학교 어느 학교는 로그를 해야지만 그걸 또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어느 학교는 그냥 다 오픈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제 뭐 예체능 쪽을 좀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학교는 되게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교육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언어로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감으로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느낌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맞겠구나. 그리고 지금 다니는 이제 학교 선택을 이 학교의 이제 철학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학교의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 선택하게 됐죠. 그렇다면 이 특수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장애 정도도 모두 다르고 또는 때로는 상동 행동이 강하기도 하고 예민한 학생들도 있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심한 공격성이나 도전 행동일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반 선생님하고 반 엄마들하고 되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었는데 학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집에서 되게 학교 가고 싶은 아이가 오늘은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인을 알아보니까 좀 이제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교실 내에서. 그렇다고 뭐 계속 다녀야 되고 어차피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뭐 쉽지가 않잖아요. 살아가는 게 일반 중학교 아이들도 요즘 얼마나 학교에 다니는 게 힘들어요.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 엄마가 24년 걔를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견뎌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집에 갔을 때 아이를 더 편안하게 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뭐 뽀에 스킨십 해주고 왜냐면은 이제 아이가 내가 인정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거를 그런 이제 내면 힘이 커지면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에서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커질 것 같아서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이렇게 가정에서 더 편안하게 더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죠. 빨리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라.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다 이해하는 게 너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되게 이렇게 또 신경을 팽팽하게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긴 해요. 하나하나에 있어서. 근데 또 그 애도 내 아이다 생각하면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또 성장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때일수록 더 이렇게 안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때 반 한마디 더 합심해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소통하고 얘기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학교 선택할 때 공립, 사립 등 다양한 학교 중에서 부모님들이 이것만은 꼭 살펴봐야 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선택하는 거의 기준이 통합으로 얼마나 오래된 곳인가를 사실 첫 번째로 봤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선생님들이나 환경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통합으로 오래된 곳이라면 이미 선생님들의 인식도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의 인식도 통합인 학교구나라는 게 이미 자리가 잡혔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봤고요. 그리고 통합 학급이 2개 학급인 곳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경우를 선택한 경우인데 2개 학급이 있다 보면 한 반의 정원이 보통은 6명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마들끼리도 그래도 서로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이랑 뭔가를 할 수 있을 법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 부분이랑 그리고 그 반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작은 곳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보통 요즘 지은 학교들은 그 특수학급 안에 화장실이나 샤워기 시설이 작게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특수학급에서 얼만큼 가까이에 있는지도 사실은 봤어요. 그래서 정말 극성인 엄마 같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아까 유분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비데를 설치해 주실 수 없다면 저희가 할 의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라고 학교에 이제 여쭤봤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그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대신 선생님들이 계속 확인하고 체크해 주신다는 것 답변을 받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중점적으로 봤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입학을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적응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먼저 이런 지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들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자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교육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사회성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사회에서 어울러 살아야 되는데 자폐 아이들에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슨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이제 선배맘들한테 들었던 얘기이기도 했는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지하철 타는 거, 버스 타는 거, 기다리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 보는 거 이런 걸 다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용하라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치료실 다니고 뭐 어린이집 유치원 가고 계속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이렇게 돌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기회가 되게 또 적어요. 그리고 또 특히 엄마들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를 데리고 이게 대중에 나간다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긴 한데, 사실 저도 잘 못했어요. 근데, 애가 계속 노출이 되니까, 이제 맨날 가는 곳만 가잖아요. 구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또 그 지하철 버스 또 타는 사람만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은 어리잖아요. 커서보다 조금 아직 어리고 애기기 때문에 또 되게 귀여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도 어느 보면 제 차에는 어느 할아버지가 막 용돈도 주시고 이쁘다고 그래서 되게 경험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대중교통 속에서. 그래서 저도 못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 되게 힘들긴 하지만 정말 용기 좀 내서 대중교통을 도전해 보시라고, 뭐 매일 가기 힘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혼자 하기 힘들면 아빠랑 같이 가 주말에라도 이렇게. 그래서 대중교통 그 하는 거, 그리고 왜 엘리베이터도 타잖아요, 대중교통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애들이 사람을 계속 많이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애들이 그렇게, 나도 이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어차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익숙해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꼭 용기를 내서. 꼭 용기를 내서 네, 대중교통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언제부터 뭘 할 거야라고 다짐하지 마시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보고 계신 순간에 머릿속으로 이거 끝난 다음 바로 지금부터, 만약에 일상생활이 사실은 다 치료 장소고 사실은 통합의 장소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가 아침에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밥을 먹고 집에서 생활하는 것,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것, 근데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생활을 하잖아요. 식사 예절이 얘가 안 된다고 하면 식탁에 앉는 것부터 계속 앉아 하고 앉는 게 아니라, 앉아서 뭐 5분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젓가락질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뭐 에딘스 젓가락을 먼저 시작을 했다면 그걸 먼저 사와서 지금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번 주에 뭐를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이거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얘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계속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고민 안에 얘가 만약에 어떤 것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거를 조금 더 잘라서, 사실은 그게 ABA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계속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일상생활에서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녀가 유아기를 거치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마음의 동요도 많으시고 또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시절로 만약에 다시 돌아가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절대로 이제 뺑뺑이 안 시키고, 애를 너무 뺑뺑이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한 1년, 1년 하다 보면 또 여기가 좋다면 또 계속 거기 가고, 그러니까 한 군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근데 또 이게 여기 하다가 귀가 되게 얇았던 것 같아. 그때는 되게 불안하고 조급하다 보니까 뭘 하다가 얘가 전문가야, 그럼 또 글로 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애를 치료실 선생님과 함께 할 시간이 많고 부모와 함께 할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애는 애대로 힘들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 치료실이란 공간이 좁은 곳에 선생님과 둘이 되게 정말 이렇게 무서운 그런 공간일 것 같아요. 어린애를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제가 아마 가도 아마 경직되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지속적으로 한 군데 이제 꼭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이제 그걸 찾고, 아예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아요. 애랑 놀아주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저는 엄마에게만 하지 이제 장애아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아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땐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모르더라고, 애가. 그래서 아까 그렇죠, 일반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되게 좀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어릴 때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키울 것 같아요, 다시 기주로 가면. 저는 정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서, 그래도 정말 돌아가야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안아주고 정말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주 많이 사랑해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찍는다고 해서 어렸을 때 사진들 이렇게 쭉 다시 돌려봤거든요. 그때 와서 같이 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때 아이가 되게 작더라고요. 맞아. 근데 되게 7살, 8살이 되면 이제 너는 다 컸어가 돼서 이 시기에 발달 연령에 맞는 걸 너는 해야 돼 라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겨넣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는 20km로 막 가요. 지는 열심히 가는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막 너무 바쁘고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60km로 막 가면서 안 돼, 이 속도로는 막 잡아 끌고 간 거죠. 얘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끌려오는 얘도 힘들고 끌고 가는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중간에 또 빵 터지고. 그래서 저는 엄마는 그래도 아이보단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20km 속도에 맞춰서 같이 천천히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도 가고, 사실은 학교를 꼭 가야 돼가 요즘은 아니거든요. 현장 학습 같은 것들 내고 많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꼭 학교를 가야 되고 치료실은 빠지면 안 되고 이게 얼마짜린데 안 돼라고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 조금 지금 엄마들 얘기가 그것 좀 모아서 애하고 여행 많이 다닐 걸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행도 많이 다닐 거고 정말 많이 사랑을 주고 싶어요. 네, 지금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치료실을 매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흔히 특수교육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치료를 받는다는 표현이 많은데요. 치료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폐 장애 이쪽은 치료를 받는다고 이게 낫는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 나서 뭐 이렇게 일반이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사실은 평생 하긴 해야 돼요. 진짜로 평생인데 이 시기엔 이 치료를 하고 저 시기엔 저 치료를 하는데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뭔가 지원이 돼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든 재원이든 이제 초기에도 하면 나중에 소진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는 이제 또 그때 또 아이가 이렇게 또 점핑업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부모가 또 소진되면은 이게 또 안 맞으니까 좀 이렇게 배분을 잘 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치료비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기인 거예요, 지금이. 예. 어떤 게 좋다 하면 무조건 이게 가요, 그쪽으로. 그리고 뭐 귀가 얇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으니까 무조건 이제 가죠. 그땐 사실은 정보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엄마도 처음이고 그런데다 장애 엄마는 더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건데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저는 치료 뭐 말리셔도 분명히 하실 거니까 하실 거죠.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좀 있어요. 하고 싶은 치료들을 사실은 해야 후회가 없기는 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이게 지금 부모가 같이 가족이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내 경제적 여건에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사실은 이게 조금 계산적이긴 한데 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얘가 이것들을 활용하거나 수용하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가 보면 뭐 분명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근데 무조건 이거는 별로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을 만큼 해 보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분배하셔서 하시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도 또 아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겠지만 또 부모님들도 마음을 잘 여미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모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 후에 다른 비장애 부모님들과 만나게 되면 아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부모인 내가 더 움츠러들고 우울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서웅녀 어머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교육은 우리 아이를 받아달라고 애원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학교 갈 때가 되면 학교 보내야 된다고 해서 보내는 거고, 또 학교를 안 보내면 경찰이 집으로 와요, 요즘은. 그런데다가 근데 보내야 된다고 하니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움츠러들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학교 보내시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지금 처음 초등학교를 입학시키시는 비장의 아이 어머니의 마음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친정엄마나 형제들한테는 사실 얘기하거나 나눌 수 없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말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해서 이 마음을 조금은 꺼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불안도 조금 내려가고 내가 어렴풋하게 마음 먹고 있었던 것들이 정리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꺼내놓고 그러면서 조금 제가 불안이 덜 올라오게 그렇게 하시는 것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수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는 자조 능력이 저조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박희순 어머님의 자녀는 자조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학교에서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입학할 때 그때 소변 같은 거는 화장실 입출하면 제가 가서 했었고 대변은 뒤처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대변은 지금도 뒤처리는 도움이 필요하긴 해. 그리고 뭐 수저는 할 수 있었고 옷 입는 것도 옷을 입는데 앞뒤 구분 같은 거 못해서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뭐 담임 선생님 있고 실무의사 선생님 계시고 공익요원 있고 자모 선생님도 그때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기능에 맞게끔 그렇게 보조해 주신 인력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가능한 아이가 이제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다 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그 장애 자녀 아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기능에 맞게끔 이렇게 이렇게 보조력도 배치가 되는 것 같고 선생님도 이제 거기 할 말인데 인원수가 작으니까 그렇게 좀 아예 기능에 맞게 배려를 하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지금 상황도 많이 다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지금도 많이 바뀐 건가요? 지금은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다고 하시고 또 인원 자체가 애들이 더 많이 늘어났나 봐요. 많이 더 늘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원하는 만큼 다 배치가 되기 쉽지 않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보조 인력 도움받는 일이 쉬운가요? 쉬운 건 같지는 않아요. 원한다고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조하실 게 많기를 더 원하시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반에 정말 기능이 굉장히 힘든 애가 있으면은 그 아이는 전담으로 한 분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아이를 케어해주는 그런 또 그 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밤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저학년으로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가 밤부터 하다 보니까 다른 반들은 엄마들은 좀 그렇겠죠. 왜 우리 반 아시냐고. 근데 뭐 지금 인력 수급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일반 학교 특수학급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학년 위주로 조금 더 집중 배치가 되고 그리고 도움이 더 필요한 친구 우선 배치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이제 특수학급이 2반인 경우에는 각 반에 특수교사가 1명씩 배치가 되고 그리고 공익이 보통은 1명이 각 반이 아니라 1명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특수실무사가 1명이 배치가 되는 경우들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그 당에 올해 만약에 배치가 필요하면 그 전 연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상담을 가보시라고 하는 게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보라고 하는 게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력을 추가로 신청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그래도 조금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 해에는 보조 인력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조금 힘들게 갈 수가 있죠. 그 다음 해에 이제 배치가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더 필요한 친구들한테 우선 배치가 되거나 조금 더 많은 시간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엄마들 사이에선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불만의 소지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내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게 사실은 공부 때문에 보내는 건 저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내 아이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그거를 참을 수 있는 힘을 기른다고 생각을 하면 통합을 보내는 목적이랑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텐데요. 사실 부모님들이 특수교육을 선택하시는 많은 이유가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일 것 같아요. 아이마다 맞춤 교육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에 맞게끔 이렇게 아주 되게 단계를 쪼개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할 때에 비해서 지금 보면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아졌으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아까 입학할 때는 왜 앞뒤 구분도 못 했잖아요. 옷을. 근데 지금은 자기가 앞뒤 구분 다 해서 이렇게 입고 벨트 매고 이런 거 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그 학교밥이 무섭다는 게 어쨌든 학교를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리고 또 이제 참관 수업도 있고 또 상담도 있고 그렇게 학부모가 학교에 가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선생님이 뭐 할 때 항상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뭘 배우고 있구나 뭐 이렇게 어떤 단계 그런 게 다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다가 이제 올해가 복병인 게 고1이 됐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학교를 못 가고 난데없이 온라인 하잖아요. 근데 황당한 게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폐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니까 교육부도 일반화에 맞춰서 진행을 하지 특수학교까지만큼 신경을 아직 못 쓰잖아요. 물론 특수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지원이 필요한 게 앞으로 이제 교육 환경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그러니까 특수교육도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고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게 또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은 집에 뭐 이렇게 키트 가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수업이 된다고. 엄마 숙제예요, 엄마 숙제. 애도 마찬가지고 애가 그걸 집중해서 1시간 동안 온라인을 본다? 그것도 학교 수업을 사실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 지원은 특수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좀 심각하거든요. 이게 코로나의 특수학교의 수업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건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뭐 신문을 보다가 이제 2학기 이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는데 이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뭐 면대면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테고 그래도 온라인이 되는 친구가 있을 테고 그래서 뭐 아주 소수로 면대면으로 수업을 가겠다라는 어떤 방침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개별화 교육회의는 항상 해요. 3월쯤에 먼저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이 비장애 애들보다 먼저 상담을 하고 그리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개별화 교육 회의를 해요. 각 반 담임 선생님, 그리고 특수교사, 교장 교감 선생님, 뭐 보건 선생님, 엄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학교 사정상 학교에 이제 교육 과정이 있다 보니까 개별화 교육 회의를 한 거에 대해서 엄마가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개별화 교육 회의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젓가락 사용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젓가락 사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아이가 이번 달부터는 에지슨 젓가락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3달 후에 얘가 집에서는 이거를 잘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거라고 확인을 받고 그래서 되고 있어서 이제는 손가락 끼지 않고 걸치는 걸로 시작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학교에도 똑같이 갖다 드리고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이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제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같이 선생님이 확인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안 되기도 해요. 모든 학교가 특수교사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선생님은 우리 학교는 이게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선생님이나 학교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1년을 쭉 확인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는 과정이 선생님들은 좀 힘들 수 있죠. 귀찮을 수 있고. 근데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젓가락을 이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특수학교처럼 IP가 세세하게 쪼개서 선생님이 대입해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엄마 사실 제일 부담스럽긴 한데 엄마가 아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지금 얘가 필요한 게 뭔지 그럼 여기부터 어떻게 시작할 건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일반 비장애 학생들의 학습 교구 교재들은 굉장히 급변하게 바뀌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교로 넘어온 것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영상기기나 뭐 이런 인터넷 활용을 한다든가 기기 활용을 한다든가 근데 특수교육은 아직도 제가 볼 땐 90년대 그런 어떤 페이퍼로 된 것들을 주신다거나 이런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특수교육 쪽에 어떤 기기 활용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런 것들을 물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각 학교 선생님들이나 물론 그게 교장 교감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러고 나면 특수교사한테 내려올 테니까 그런 어떤 그 특수교육 기기 활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이 친구들이 90년대에 앉아서 종이책 보는 이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협조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질문도 사실 좀 같은 맥락에서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임 선생님 또는 특수 선생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맞춤형 개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거나 아니면 또 아이에게 너무 냉정하다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학을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하긴 그 선생님의 영향은 사실 되게 크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떤 선생님은 되게 열정적이고 많은 것도 해주시지만 어떤 선생님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늘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피하고 딴 데 갔는데 또 더 좋다. 그런 보장은 사실 없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뭐 살다 보면 여기가 힘들었으면 이걸 해결하고 딴 데 가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피해가면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참아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막 소통하려는 게 뭐냐면 담임선생님과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반 엄마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학부모 회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막 참는다기보다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영원하진 않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피한다고 그게 해결책은 그러니까 삶이 그런 거 아닐까요?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피한다고 그게 다 피해지진 않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잘 보면 이게 학교 선생님하고 엄마 간 부모님 간에 이 자존심인 건지 아니면 정말 아이랑 엄마랑 선생님 간의 어떤 아이를 도와주기 위한 어떤 트러블인지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뭐 이미 다 하셔가지고 어디를 간들 저희 흔히 엄마들 말하거든요. 6년 동안 1, 2, 3 중에 한 명은 꼭 만난다고. 그게 1학년 때 만날 수도 있고 고학년에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아들은 한 중한 3학년, 4학년쯤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1, 2, 3 중에서도 이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집요하게 힘들게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무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대신 애가 손은 뜯지 않아요. 막 피가 날 정도로 뜯는 아이인데 봤더니 2학기가 됐더니 잠자는 스킬이 느셨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대놓고 안 자고 옆으로 자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따질 수도 있고 이거 외 다른 일들도 있지만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에서 따지면 학교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엄마가.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학교 시스템이나 사정이 바뀌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조금은 슬기롭게 도움반으로 더 내려와서 수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시수 변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정말 특수교사랑의 관계가 안 좋거나 특수교사가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내 교육관이랑 달라서 안 드는 건지 아니면 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하는 거 같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런 경험자이기는 한데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냥 얘가 거기에서 뭔가를 배울 거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시고 내 아이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가 거기에서 멍하고 있고 잠을 자고 있고 이렇지만 분명히 얘가 듣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너무 참다 못 참으면 한 번은 빵 터뜨릴 거고 또 너무 어떤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또 얘가 이런 건 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했던 어떤 게 어느 순간 드라마틱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변하게 하려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 또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건 그냥 그대로 두고 내 아이를 좀 믿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사실 부모님으로부터는 처음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또 아이만의 속도대로 응원도 해줘야 할 텐데요. 그 당시를 되돌려 보셨을 때 아이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또는 이웃에게 이것은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것은 좀 하지 말았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후회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래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외롭고 힘든 싸움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에 나갔으니까 많이 외롭고 지치고 할 텐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게 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이 되게 필요한 게 사실 이제 지금 시기는 거의 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치료실에 아마 선생님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길어야 2년, 3년 아주 짧은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도 사실은 때로는 가족들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면 되게 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뭐 주변에 이렇게 복지관도 있고 또 뭐 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그런 공적인 기관은 정말 장애 가족들을 위한 그런 기관들이 요즘은 되게 복지도 좋아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앞으로 우리 아이의 생애에 걸쳐서 쭉쭉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지 체계를 꼭 주변에서 찾으셔서 같이 상의도 하고 아까 말한 뭐 누가도 얘기할 수도 없는 걸 뭐 이렇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되게 왜 정보들도 많거든요. 엄마들이 지금 듣는 정보는 주변 엄마들이거나 인터넷 서칭이거나 아니면 뭐 치료사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이런 공적 경에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상의하시고 되게 가까이에 평생을 함께 하시는 지지 체계를 꼭 가주셨으면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내 도움도 얻고 그러면 되게 외롭지 않게 긴 이제 세월 이제 해 나가셔야 될 텐데 그런 함께 하실 동반자가 꼭 있으셨으면 참 지치 행복하게 이제 항해를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외롭지 않게, 지치지 않게. 네, 맞아요. 그 말씀 정말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감하고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7세, 6세, 7세까지 부모님 그 테두리 안에서 정말 아주 따뜻한 온실 속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온실에서 살짝 열어줘서 이제 찬바람도 좀 맞고 또 그러다 보면 추운 바람도 좀 맞을 거고 사실은 그래서 얘가 어떡하지라고 마음 아프고 발 동동 구르실 텐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들이 조금 더 뿌리도 잘 내리고 더 튼튼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분명히 좀 믿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입학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엄마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태어나서 장애 알고 지금까지 정말 좌충우돌이셨을 거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 여기까지 오신 거 어머니도 정말 잘 오셨고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로 쭉 넘어가잖아요. 아동기로. 네, 여기까지 안전하게 잘 오신 거에 대해서 엄마들 스스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하고든 누구든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 들어가면서 사실은 아주 완전히 쌈딱으로 무장을 했었거든요. 누구든 내 아이를 건드리기만 해봐라라는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나를 세우고 깃을 바짝 세우고 그렇게 초등 저학년, 1학년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원치 않는 것들 계속 요구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의 기본에 대한 선들이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믿고 같이 소통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부모님들이 또 아이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좋은 조언, 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참새TV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발달장애 자녀를 두신 선배 어머님들과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